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 김병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뭐 워낙 유명하죠. 네, 앞에 정 작가님께서 워낙 소개를 좀 거창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쑥스럽긴 하지만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닉네임이 부동산 아저씨라는 필명으로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이제 글을 기고하고 있고요. 네. 닉네임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2004년도부터 현업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주업이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나 뭐 20대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는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좋은데 취업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데 취업을 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올리고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 자본소득이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게 계속해서 자이든 타이든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맞죠. 너무 생각 외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지식 면에서 이렇게 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집 아저씨 혹은 이웃집 삼촌이 편하게 얘기해 주시지, 부동산은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걸 할 땐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참고서적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하얀 책,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는 제목 그대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 이제 부침은 있겠지만 항상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아, 그 질문이 많죠. 네,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해 주기가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따라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물어보시는 분의 그 연령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저의 경험이라든가 실무를 통해서 얻은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사라져. 저는 무주택자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전 우상향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경기에 큰 상관없이 정말 뭐 IMF라든가 뭐 제2의 뭐 니먼 사태 이 정도 급의 매모드 하락 요인이 없는 한 그냥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라. 네, 맞습니다. 네. 1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좀 이동을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더 사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더 사기를 원하고요. 근데 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관망할 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적절한 타이밍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야 된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는 그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요,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 주는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거주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산으로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집 사기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집은 말 그대로 내 거주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 차원에서라도, 그다음에 부동산은 제가 보기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실물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샀는데 정말 운이 좋고 타이밍이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벌어서 좋다. 근데 반대로 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주 차원에서라도 집장만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도 그렇고 경험상 2004년도부터 중개업을 쭉 해왔지만 뭐 단기간에 등락은 있어요. 근데 멀리, 그러니까 우상향, 멀리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우상향을 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집값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뭐 최소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더 집값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 경험상으로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빨리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경기는 안 좋습니다, 물론. 일단 그 부동산이라는 게, 그 집이라는 게 결국은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두 가지 이제 거주의 공간으로서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자산 증식에 수사에 들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있고, 마지막 이 세 가지가 훨씬 또 요즘 상황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비용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아, 맞죠. 해지용으로. 네, 비용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 세 가지 차원이라고 그러면 무주택자는 무조건 맞습니다. 사는 게 맞는 거다. 이 얘기는 그냥 저도 작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네네네.
지금 정 작가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붙이자고 하면 그 세 번째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집 사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집을 사기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거의 10중 8구는 너무 비싸요.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집값이 당연히 비싸죠. 비싼데 이거를 조금 더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좀 비용이 저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소유권의 가격과 사용 수익의 가치가 합쳐져서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뭐 10억이다. 10억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사서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다 있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해가지고 오롯이 10억이라는 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만 사용권과 소유권을 분리를 한다면 쉬워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용권, 그러니까 전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면 예를 들어서 뭐 7억에 전세를 놨다. 그럼 3억이면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7억이라는 돈을 픽스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올라갔을 때 내가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더 모아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야지 이랬는데 집값이 올라가서 12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을 또 추가로 모아야 돼요. 그럼 점점점 집 살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소유권을 딱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7억이라는 돈만 만들어내면 내가 여기 실입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고정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 무주택자한테 무조건 그렇게 지금이라도 당장에 살 수 있을 여력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가져더라도 사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작가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집을 사는 거 이제 좋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집을 살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 사면 됐고, 그렇다면 신규 주택 해가지고 뭐 청약을 열심히 해서 분양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특히 서울 쪽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미 초기에가 택지 개발이었고, 강남권 뭐 그건 70년대죠. 70년대 막 택지 개발해가지고 확장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저쪽에 달동네들 이제 재개발했던 거 다 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 사실 공공주택들 아파트 이외에 새롭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신규 택지 개발이 아니라 주택당 공급에 관련된 거라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들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들으면서 또 가장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뭐 헐고 뭐 새로운 걸 짓는다. 맞는 얘기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기존에 노후된 뭐 건물이나 주택을 헐고 새로 신축한다는 개념은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동일점인데 반대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반 시설 여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재건축으로 가고요. 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지역은 재개발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에서 말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 그다음에 뭐 공원, 학교가 되겠는데요. 이 도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차가 다니는 뭐 2차선, 4차선 넓은 도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광의 넓은 의미의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골목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도 그랬어요. 그 자동차 골목이요, 집집마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은 보다는 사람들만 통행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또 계단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도저히 그 이동수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이사할 때 성수대로 막 리어카로 이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저희 기름동인 달동네를 살았는데 이사 다니려고 그러면 진짜 지옥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자동차가 워낙 다 보급화가 되고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 도로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집을 지면서 건물을 지면서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되고 이런 시설은 뭐 충분히 양호하거나 아니면 있는데 조금만 보충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집만 지면 된다. 아니면 상가만 다 지면 된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설이구나. 약간의 이제 좀 성격은 이제 비슷하긴 하는데 약간의 성격 차이가 있는 게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용사업 개념이 공익사업 개념이 조금 들어가고 이쪽은 공익적으로 많이 가고 그렇죠. 재건축은 아무래도 집만 거의 헐고 다 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으로 좀 성격이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조합원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차이점인데 재건축은 너무 심플해요. 건물 및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과 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조합원 자격이. 그렇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재개발에서는 뭐 도로 지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땅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때문에 너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죠.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도시화돼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바로 맞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거기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네네. 사실 서민들이 쫓겨나는 현상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많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잘만 되면 좋죠. 동네 집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동네 자체가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들어오니까 환경 개선이 되니까 분명히 좋은데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지연되고 아무래도 기존의 세력과 또 새로운 세력들의 그 다툼, 알력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게 또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0년대, 90년대 사실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겉으로 보이니까 88 올림픽 이런 과정들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게 도로가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비되게 했는데 이면에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서민들이 도시에서 쫓겨나는 현상들을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맞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재개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까지 덧붙인다고 네, 뭐 박원순 시장이 사실 이게 싫어고 우려돼서 재개발을 안 하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그때 많이 안 되게 된 원인도 여기에 발생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다 파생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됐을 때하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원주민들,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들이 다시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재진입하는 그 수치를 보면 재개발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는 워낙 뭐 열악한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분담금 자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감당할 없잖아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집을 더 물론 집은 낡았지만 위치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외곽으로 쫓겨나는 밀려나는 안타까운 현상이 그걸 일어나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게 현상들이 사실 재개발 때 많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규제하면서 이걸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규제가 들어가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이런 그 명확한 구별을 두고서 주택 정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도시 재생이라는 걸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서민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들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의해서 수요자들 가장 낮은 수요의 그 돈을 가지고서 수요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게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죠. 그다음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데 이제 비싸기 때문에 못 사는 게 많죠.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만 된다 그러면 다 서울로 올 텐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원주민들을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워낙 턱없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서울로 진입하려고 했던 분들 또 희망하는 분들의 진입 장벽 자체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재건축에 관련된 걸 짚어보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차이점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알아야지 지금 왜 재건축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게 헌집을 새 집을 바꾼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상황 자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시내에는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거의 이제 다 대단히 재개발은 다 이미 다 됐고 네네. 이제 남아 있는 건 재건축밖에 없는.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맞습니다. 그때 초기에 택지 개발해가지고 개발했던 강남 쪽, 그다음에 강동 쪽, 노원, 저기 노원 쪽, 그다음에 목동, 네. 목동 쪽 이게 지금 네네. 주택 이슈가 그쪽에 대한 공급이 없으면은 서울시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네. 몰려 있어요, 그 지역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 개발을 할 때도 사람들의 수요와 네.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직장 같은 거를 다 네. 거기에다가 집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서울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 또 재건축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자 그러면 지금 왜 재건축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주택 산업에서 딱 이거네요. 재개발의 한계는 이미 됐고 택지 개발은 이미 옛날 끝났고 맞습니다.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한정돼 있고 맞습니다. 뭐 재건축 이외에 다른 답이 없는데 맞습니다. 이 재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규제들이 너무 많고 많고요. 네네. 아.